인생 오솔길의 톡서노트. 오헨리 작가는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이고 필명이 오헨리이며 교도소 수감 시절에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862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적부터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에 좋은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은행원, 약사, 저널리스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으며 횡령 혐의로 투옥되면서 집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교도소에서 3년 봉역하는 기간 여러 필명을 사용해 작품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출소 후 뉴욕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단편 소설로 큰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으며 1910년 과도한 음주와 건강 악화로 안타깝게도 48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헨리는 미국 단편 소설의 반전 서사를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후 수많은 작가들이 오헨리식 결말 뜻밖의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헨리상은 지금도 미국에서 권위 있는 단편 문학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헨리의 문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반전력 전극의 대가. 뜻밖의 결말과 반전이 있는 짧은 이야기로 유명하고 두 번째, 일상 속의 따뜻한 휴머니즘.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희생과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림. 세 번째, 재치 있는 문장과 유머. 풍자와 위트를 곁들인 서술이 특징적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마지막 잎새, 크리스마스 선물, 경찰관과 찬송가, 20년 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마지막 잎새는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허름한 아파트를 배경으로 두 여아가와 이웃 노아가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젊은 화가 존 씨는 폐렴에 걸려 점점 삶의 의지를 잃어가고 창밖 담벼락에 매달린 담쟁이 잎이 모두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장의 잎은 폭풍 우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죠. 덕분에 존 씨는 다시 희망을 얻고 병세가 호전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잎은 이웃의 늙은 화가 배어머니 폭풍 속에서 목숨을 걸고 그린 그림이었고 그는 결국 폐렴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작품은 희생과 사랑, 그리고 예술의 힘을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이 주는 메시지는 희망은 누군가의 작은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건 약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것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진짜 예술은 존재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생각하며 청취를 하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책 마지막 잎새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잎새. 오헨리. 워싱턴 광장 서쪽 좁은 구역에는 여러 갈래의 골목길이 난잡하게 뻗어 있으며 플레이스라 부르는 조그만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 플레이스는 모두 기묘한 모퉁이나 곡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나의 길이 나아가다가 그 자신과 한두 번 교차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에 어떤 화가가 이 거리에서 하나의 귀중한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예컨대 물감이나 종이, 캔버스 대금을 받으러 온 사람이 이 길에 들어서면 아직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한 채
자신이 왔던 길로 되돌아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얼마 후 이 이상스럽고 낡은 그리니치 마을에 잡다한 예술가들이 찾아와 북쪽을 향한 창과 18세기식 벽난로, 네덜란드식 지붕 및 다락방과 새가 헐값인 방을 구하여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6번가에서 백납으로 만든 컵이나 간편한 풍로 따위를 두세 개 사들고 왔다. 그렇게 이곳에 예술인 마을이 형성되었다. 수우와 존씨는 뭉툭한 3층 벽돌 건물 꼭대기에 화실을 가지고 있었다. 존씨는 조안나의 애칭이다. 수우는 메인주 출신이고 존씨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이다. 두 사람은 8번가에 있는 델모니코 정식 식당에서 처음 만났으며 예술과 샐러드, 그리고 신부 두루마기 같은 소매가 달린 복장에 대한 취미가 같다는 것을 알았기에 함께 화실을 쓰게 된 것이었다. 그것은 지난 5월이었다. 11월이 되자 의사가 폐렴이라고 부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냉혹한 외래자가 마을을 휩쓸며 그 얼음 같은 손으로 이곳저곳을 쓰다듬고 다녔다. 그 사나운 파괴자는 빈민가를 대담하게 활보하며 많은 희생자를 한 다발로 묶어 쓰러뜨리더니 이 비좁고 있기 낀 플레이스의 미로에도 조용히 침입해 들어왔다. 폐렴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사도를 아는 사라고는 할 수 없었다. 캘리포니아의 부드러운 바람 속에 자란 연약한 여성이 피투성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오는 늙은 병마에게 맡겨질 리는 없었다. 그런데도 병마는 존 씨를 습격했다. 존 씨는 페인트를 칠한 철제 침대에 누워 거의 꼼짝도 하지 않고 작은 네덜란드식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이웃 벽돌집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왕진을 다니기에 바쁜 의사는 흰 털이 섞인 굵은 눈썹으로 신호를 보내 수우를 복도로 불러냈다. 가능성은 열의 하나입니다. 그는 체온계의 수은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가능성이란 우선 살아야겠다는 정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장의사를 부르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스스로 낫지 않을 거라 단념하고 있어요. 혹시 뭘 골똘히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존 씨는 언젠가는 나폴리만을 그려보고 싶다고 늘 말하곤 했어요. 수우가 대답했다. 그림을 그린다고요? 그건 소용없습니다. 뭔가 곰곰이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없습니까? 이를테면 어느 남성이라든가. 남자요. 수우는 입에 뭐가 걸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없습니다, 선생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게 부족하군요. 의사는 수은주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힘이 닿는 데까지는 노력해보죠. 하지만 환자가 자기 장례식 행렬에 차가 몇 대나 따라올지 그런 생각을 하면 의학의 효력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나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올겨울 외투에는 어떤 소매가 유행인지 그런 걸 궁금해한다면 희망은 열의 하나가 아니라 5의 하나라고 약속할 수 있겠죠. 의사가 돌아간 후 수우는 화실로 돌아와 일본제 종이 냅킨이 흠뻑 젖을 만큼 울었다. 그리고 화판을 겨드랑이에 끼고 휘파람을 불며 활발하게 존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존 씨는 창을 향해 이불에 주름 하나 잡히지 않을 만큼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잠들었나 싶어 수우는 휘파람을 멈췄다. 수우는 화판을 반듯하게 놓고 잡지 소설에 들어갈 사파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젊은 화가는 젊은 작가가 문학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쓰는 잡지. 소설의 사파를 그려서 자신도 예술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아이다호의 카우보이였다. 마필 경진대회의 화려한 승마복과 모노클 외눈 안경을 그리려니 낮은 소리로 자꾸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우는 얼른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존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뭔가를 세고 있었는데 수를 거꾸로 세고 있었다. 12, 조금 있다가 11, 다음에는 19, 곧이어 거의 동시에 8, 7. 수우는 이상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뭘 세고 있는 걸까? 창에서 보이는 것은 인기척 없는 쓸쓸한 앞마당과 20피트쯤 떨어진 이웃 벽돌집 벽뿐이었다. 밑줄기가 울퉁불퉁한 해묵은 담쟁이 덩굴이 벽 중턱까지 기어올라 있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잎새를 떨고 해골 같은 줄기가 거의 벌거숭이가 된 채 벽돌에 달라붙어 있었다. 뭘 세고 있니? 수우가 물었다. 6. 존 씨가 낮게 속삭였다. 점점 더 빨리 떨어지네. 사흘 전엔 100장쯤 있었는데 다 세자니 머리가 아팠어. 하지만 이제는 쉬워. 아, 또 하나 떨어졌다. 5 남았어. 뭐가 5이라는 거니? 나한테도 알려줘. 잎새 말이야. 저 담쟁이 덩굴 잎새.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때 나도 갈 거야.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도 그렇게 말했겠지?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니? 수우는 단호히 말했다. 철 지난 담쟁이 잎새하고 내 병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니? 너 저 담쟁이에 홀딱 반했구나. 아무튼 바보 같은 소리는 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그러더라. 병이 나을 가능성은 뭘 하더라. 그래, 열의 하나라고. 그런 가능성이라면 뉴욕에 사는 한 전차를 타고 다니거나 공사 중인 건물 옆을 지나가거나 그게 더 위험할걸. 자, 스프라도 조금 먹어봐. 그리고 나한테 그림 그리게 해줘. 빨리 가져다 주고 돈을 받아와야 환자 위해선 포트 와인 사고 식욕 왕성한 나 위해선 포크찹을 사오지. 이젠 포도주는 안 사와도 돼. 존 씨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말했다. 또 하나 떨어졌어. 아니, 스프도 먹고 싶지 않아. 앞으로 4장.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하나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같이 가는 거야. 존 씨. 수우는 침대 위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내가 그림 다 끝낼 때까지만이라도 눈을 감고 창밖 안 보기로 약속해 줄래? 그림을 내일까지 가져가야 해. 안 그러면 차양이라도 내리고 싶지만 저쪽 방에서 그리면 안 될까? 존 씨는 냉정히 물었다. 내 옆에 있고 싶어서 그렇지. 수우는 말했다. 그리고 저 하찮은 담쟁이 잎새는 안 쳐다봤으면 좋겠어. 그림 다 되면 말해줘. 존 씨는 눈을 감고 쓰러진 조각상처럼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마지막 잎새 떨어지는 걸 보고 싶으니까.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매달려 있던 것에서 손을 떼고 어딘지 모르지만 뚝 떨어져 가고 싶어. 저 가엾은 철 지난 잎새처럼 잠이 드는 게 좋겠다. 수우는 말했다. 난 베어맨 할아버지한테 부탁하러 가야 돼. 늙은 광부 모델이 돼 달라고 말이야.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진 움직이지 마. 베어맨 노인은 같은 건물 1층에 사는 화가였다. 이미 60이 넘었으며 반인 반수 같은 머리에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에 새긴 모세 같은 수염이 도깨비 같은 몸뚱이에 흩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예술의 낙오자였다.
40년 넘게 화필을 잡아왔지만 아직도 예술의 여신의 치맛자락조차 붙잡지 못했다. 늘 걸작을 그린다 하면서 손조차 대지 않았다. 최근 몇 해 동안은 상업용 광고 그림밖에 그린 게 없었다. 그는 직업 모델을 쓸 만한 돈이 없는 이 젊은 예술인 마을 화가들을 위해 대신 모델을 서서 근근히 벌어먹었다. 그러나 여전히 진술을 마셔대며 언젠가 걸작을 그릴 거라 믿었다. 몸집은 작지만 기백은 강한 노인이었다. 사람들은 왜 그리 유약하냐고 웃었지만 그는 3층 화실에 두 젊은 화가에게는 수호자 노릇을 자처하고 있었다. 수호는 아래층에 내려가 지하실에서 진 냄새를 풍기고 있는 베어맨 노인을 찾아냈다. 방 한 구석에는 비어있는 화구대가 놓여 있었다. 걸작이 될 첫 붓질을 25년간이나 기다려온 캔버스였다. 수우는 베어맨에게 존 씨가 담쟁이 잎새가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고 믿고 있어서 정말로 그렇게 될까 봐 무섭다고 말했다. 베어맨의 술에 취한 듯한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큰 소리로 존 씨의 어리석은 생각을 꾸짖었다. 뭐라고? 담쟁이 잎새가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니.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내가 언제 늙은 광부 모델이 되기 싫다 그랬어?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 존 씨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놔두나? 완전히 낙담했어요. 수우가 말했다. 열이 높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만 하나 봐요. 괜찮아요, 베어맨 할아버지. 모델이 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정말 여자란 다 똑같아. 베어맨은 더 큰 소리로 절규했다. 내가 언제 모델 안 한다고 했나? 올라가요, 나도 곧 갈 테니까. 반 시간 전부터 모델이 돼야지 하고 있었다고. 이 늙은 놈 이제 곧 걸작 그린다니까. 그러고 다 같이 여기서 벗어나야지. 두 사람은 함께 3층으로 올라갔다. 존 씨는 잠들어 있었다. 수우는 차양을 내리고 베어맨에게 손짓으로 옆방으로 가자고 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담쟁이 덩굴 잎이 거의 남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얼굴을 마주 보았다. 바깥에는 눈발 섞인 찬비가 쉴 새 없이 내리고 있었다. 베어맨은 낡은 파란 셔츠를 입고 바위를 삼아 남비를 뒤집어 놓은 위에 걸터 앉아 늙은 광부 포즈를 취했다. 이튿날 아침 수우는 1시간쯤 잠들었다가 눈을 떴다. 존 씨는 생기 없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내려진 초록색 차양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커튼을 올려줘 보고 싶어. 존 씨는 낮게 말했다. 수우는 할 수 없이 차양을 올려주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밤새 사나운 비바람이 쉬지 않고 몰아쳤는데도 그 벽돌 벽 위에는 담쟁이 덩굴 잎새 하나가 여전히 달려 있었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잎새였다. 잎새 아래쪽은 거무스름한 초록빛이고 가장자리는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마지막 잎새는 땅에서 20피트쯤 올라간 줄기에 꿋꿋하게 매달려 있었다. 마지막 잎일새. 존 씨가 말했다. 밤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바람이 저렇게 거셌는데도 오늘은 떨어지겠지. 그러면 나도 같이 가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수우는 피곤한 얼굴로 베개에 기대어 말했다. 네가 그런 생각을 하면 난 어떻게 하라는 거니? 내가 어떻게 견디라고. 그러나 존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멀고 먼 신비의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의 마음만큼 고독한 것은 없다. 그녀를 이 지상에 붙잡고 있던 가느다란 끈들이 하나씩 풀어지자 공상이 더 깊게 그녀를 휘감는 듯 했다.
그날 하루도 그렇게 저물어 갔다. 황혼이 찾아왔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담쟁이 잎새는 여전히 벽에 붙어 있었다. 어스름 속에서도 뚜렷했다. 어둠이 내리고 북풍이 다시 매섭게 불었다. 비는 밤새 창을 두드리고 빗물이 네덜란드식 낮은 처마에서 줄줄 흘러내렸다. 날이 새자 존 씨는 다시 차양을 올려달라고 했다. 담쟁이 잎새는 그 자리에 있었다. 존 씨는 한참이나 누워 그 잎새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수풀을 휘젓고 있는 수우를 불렀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수우디. 존 씨가 말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일부러 저 마지막 잎새 하나를 남겨둬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 이젠 알았어. 죽고 싶어 한다는 건 죄악이야. 자, 수프 좀 줘요. 밀크에 포도주도 타서. 그리고 손거울 좀 줘. 베개 두세 개 더 받쳐서 일어나 앉고 싶어. 내가 아침 차리는 걸 보고 싶어. 1시간쯤 지나자 존 씨는 말했다. 수우디, 언젠가는 나폴리만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오후 의사가 왔다. 의사가 돌아갈 때 수우는 복도까지 따라 나갔다. 이젠 희망이 반반쯤 됐다고 할까. 의사는 가냘프게 떨리는 수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간호만 잘하면 살릴 수 있어요. 당신이 이겼어요. 난 아래층에도 들러야겠어요. 새로 환자가 하나 생겼는데 베어맨이란 분이라던가요? 화가라던데 그분도 폐렴이에요.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해. 갑자기 병이 났는데 상태가 좋지 않네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으라고 오늘 병원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날 오후 존 씨는 침대에 누운 채 파란 털실로 별로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목도리를 뜨고 있었다. 그때 수우가 다가와 한쪽 팔로 존 씨를 살포시 껴안았다. 내게 꼭 해줄 말이 있어. 수우가 말했다. 베어맨 할아버지가 오늘 병원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겨우 이틀 앓다가 병이 나던 날 아침 관리인이 할아버지 방에 갔더니 벌써 신음하고 계셨대. 구두를 신은 채 옷이 다 젖어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대. 그렇게 사나운 비바람 부는 밤에 대체 어디를 다녀오신 건지 아무도 몰랐대. 그런데 방에는 아직 켜진 랜턴, 헛간에서 가져온 사닥다리, 화필 두세 자루, 초록색이랑 노란색 물감을 쓴 팔레트가 흩어져 있었대. 창밖을 봐. 저 벽에 붙은 마지막 담쟁이 잎새 말이야. 바람이 불어도 꼼짝도 안 하찼니?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걸 이상하다 생각 안 했니? 존 씨 저게 바로 베어맨 할아버지의 걸작이었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그날 밤, 그분이 벽에 그려두신 거야.